바쁜 하루 속에서도 제 이야기에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정성을 담이 이야기 전해드릴게요. 옛날 옛적 한양에서 사흘을 걸어야 닿는 산골 마을에 박씨 부인이라는 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대대로 내려온 양반 집안의 종부로서 집안을 꾸려가고 있었지요. 두 아들을 두었는데 큰아들 현우는 진작에 장가를 들어 큰며느리 오키를 맞아들였습니다. 오키는 이웃 고을 부잣집 딸로 혼수를 가마셋에 실어왔을 만큼 집안이 넉넉했지요. 박씨 부인은 큰며느리를 무척 예뻐했습니다. 혼례를 치를 때마다 마을 사람들에게 우리는 대대로 좋은 집안과만 혼인을 맺어왔다네라고 자랑하곤 했지요. 그러던 어느 봄날 둘째 아들 현수가 혼처를 정해왔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둘째 아들이 데려온 신부감의 집안 내력을 듣고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산 너머 마을 농부의 딸이라고? 현수가 데려온 처녀 소양은 가난한 농가의 딸이었습니다. 혼수는커녕 제대로 된 혼례 비용도 마련하지 못할 형편이었지요. 박씨 부인의 마음속에는 불만이 차올랐습니다. 큰며느리처럼 훌륭한 집안의 딸을 맞아들여 집안의 체면을 세우고 싶었던 것이지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만한 며느리, 그것이 박씨 부인이 바라던 바였습니다. 어찌 우리 집안에 그런 천한 집딸을 들일 수 있단 말이냐. 하지만 현수는 고개를 숙인 채 소양은 마음씨가 고운 처자입니다.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애원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혀를 차며 돌아섰지만 결국 혼례를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의 간곡함을 꺾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혼례를 며칠 앞두고 박씨 부인은 마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는 대대로 좋은 집안 며느리를 들였는데 이번엔 영 마음에 들지 않는구려. 동네 부인들은 그래도 둘째 도련님이 좋아하신다니 다행 아니겠습니까? 라며 위로했지만 박씨 부인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혼례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박씨 부인은 큰며느리 오키에게만 이것저것 물어보며 의논했지요. 정작 신부가 될 소양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집딸이 무슨 예법을 알겠어. 들어오면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야 할 판이로구나. 마을 사람들은 박씨 부인의 차가운 태도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앞으로 들어올 새색시가 고생길이 훤하다는 걸 모르는 이가 없었지요. 드디어 혼례 날이 밝았습니다. 초가을 아침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가운데 가마를 타고 소양이 박씨 부인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소양은 수줍게 고개를 숙이며 큰절을 올렸지요. 박씨 부인은 냉랭한 표정으로 새색시를 훑어보았습니다. 소양은 누더기는 아니지만 수수한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었고 머리에 꽂은 비녀도 은빛이 바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혼례복이란 말이냐. 박씨 부인의 차갑게 내뱉은 말에 소양의 어깨가 작게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소양은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어머님, 비록 변변치 못한 옷차림이오나 정성만은 가득 담았사옵니다. 부디 너그러이 봐주시옵소서. 그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눈빛은 맑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잠시 말문이 막혔지만 이내 고개를 돌렸지요. 혼례는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축하해 주었지만 정작 주인인 박씨 부인은 자리를 일찍 뜨고 말았습니다. 현수는 미안한 마음에 소양의 손을 꼭 잡았고 소양은 그저 웃으며 괜찮습니다. 서방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소양은 새색시로서 첫발을 들여놓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혼례를 치른 다음 날 새벽 소양은 첫 딸기 울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새색시는 첫날부터 부지런해야 한다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조용히 방을 나섰지요. 어둠 속에서 부엌으로 향한 소양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물을 길어왔습니다. 마당을 쓸고 장독대를 닫고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소양은 정성껏 밥을 짓고 국을 끓였지요. 그때 부엌 문이 열리며 박씨 부인이 들어왔습니다. 벌써 일어났구나. 박씨 부인은 소양이 지은 밥을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쌀이 아깝다.
밥을 이렇게 되게 지으면 어찌하느냐. 물을 더 부어 다시 지어라. 소양은 예, 어머님 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성껏 지은 밥이었지만 한마디 말대꾸도 하지 않았지요. 이것이 소양의 첫 번째 선택이었습니다. 맞서지 않고 순종하되 웃음을 잃지 않기로 한 것이지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소양은 집안 구석구석을 익혀갔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마당을 쓸고 부엌일을 도맡아 하는 소양의 모습에 현수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느 저녁 현수는 소양의 손을 잡으며 말했지요. 미안하오, 부인. 어머님께서 당신을 너무 혹독하게 대하시는구려. 소양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서방님. 시집살이란 원래 이런 것이라 들었사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현수는 소양의 거친 손을 어루만지며 내가 꼭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겠소 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현수는 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소양이 좋아할 만한 놀이개 하나를 사왔습니다. 비록 값싼 물건이었지만 소양은 그것을 받아들고 눈시울이 붉어졌지요. 이렇게 귀한 것을 제게 주시다니. 당신은 우리 집의 귀한 며느리여. 이것쯤은 당연한 것이오. 소양은 놀이개를 소중히 품에 안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비록 시어머니의 냉대는 계속되었지만 남편의 따뜻한 마음만으로도 소양은 하루하루를 견딜 수 있었습니다. 작은 보상이었지만 소양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달콤한 위로였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온 집안이 명절 준비로 분주했지요. 소양은 큰며느리 오키와 함께 송편을 빚고 전을 부치며 온종일 부엌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똑같이 송편을 빚어도 박씨 부인은 큰며느리 오키에게는 잘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만 소양이 빚은 송편은 모양이 삐뚤다며 다시 빚으라고 했습니다. 큰며느리가 부친 전은 색이 곱다고 했지만 소양이 부친 전은 불 조절을 못했다며 나무랐지요. 소양은 억울했지만 참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만 했습니다. 추석날 아침 집안 식구들이 모여 차례를 지냈습니다. 상을 차리는 일도 설거지도 모두 소양의 몫이었지요. 큰며느리 오키는 몸이 불편하다며 방에 누워 있었고 박씨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일을 마친 소양이 방으로 돌아오자 현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보따리 하나를 내밀며 말했지요. 부인, 이것은 장에서 구한 비단입니다. 당신에게 새 치마 저고리를 해드리고 싶었소. 소양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고운 색의 비단이 달빛에 반짝이고 있었지요. 서방님, 이런 귀한 것을. 당신은 오늘 하루 종일 우리 집안을 위해 애쓰셨소. 이 정도는 마땅히 받아야 할 보답이오. 소양은 비단을 가슴에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온종일 시어머니에게 구박받은 서름이 남편의 따뜻한 마음 앞에서 녹아내렸지요. 이 작은 행복이 소양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큰 보상이었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날씨가 쌀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겨울을 앞두고 집안 식구들의 겨울 이불을 꺼내 햇볕에 말렸습니다. 큰며느리 오키에게는 새로 지은 두툼한 소미불을 내주었지요. 오키야, 이 이불은 올해 새로 짠 무명으로 만든 것이니 따뜻할 게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오키는 활짝 웃으며 이불을 받아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양에게 돌아온 것은 낡아서 솜이 다 빠진 얇은 이불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요. 너는 젊으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다. 소양은 예, 어머님 하며 이불을 받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서운함이 스며들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방 배정에서도 차별이 드러났습니다. 큰며느리 오키는 햇볕이 잘 드는 따뜻한 안방 옆 건넌방을 쓰게 되었고 소양과 현수는 북쪽 끝 찬바람이 스며드는 방을 배정받았지요. 밤이 되자 방 안은 추웠습니다. 소양은 얇은 이불을 꼭 끌어안으며 잠을 청했지만 찬 기운에 잠을 이루기 어려웠습니다. 현수는 그런 소양을 꼭 안아주며 미안하오 부인이라고 속삭였습니다.
작은 균열이 소양의 마음속에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이 성큼 다가온 어느 날, 소양은 몸에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웠고 평소에 좋아하던 음식 냄새만 맡아도 울렁거렸지요. 소양은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그 징조였습니다. 소양은 아이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기쁜 마음에 현수에게 먼저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현수는 기뻐하며 소양의 손을 꼭 잡았지요. 정말이오? 우리에게 아이가 생긴다니. 예, 서방님.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현수는 당장이라도 어머니께 알리고 싶어 했지만 소양은 그의 팔을 붙들었습니다. 서방님, 아직은 어머님께 말씀드리지 마시옵소서. 왜 그러시오? 소양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저를 그리 좋아하지 않으시는데 아이 소식을 들으시면 오히려 부담스러워하실까 두렵습니다. 조금 더 확실해진 뒤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수는 소양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어머니의 차가운 태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럼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해두겠소. 그날 밤 소양은 배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가 무사히 태어나 이 집안의 기쁨을 가져다 주기를 그리하여 시어머니의 마음도 조금은 녹아내리기를 바랐지요. 하지만 소양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앞으로 어떤 시련을 가져올지를 말입니다. 2달이 흘렀습니다. 소양의 배는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했고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수와 상의한 끝에 소양은 박씨 부인께 임신 사실을 고했지요. 어머님, 말씀드릴 것이 있사옵니다. 무슨 일이냐? 소양은 고개를 숙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가진 것 같사옵니다. 박씨 부인의 얼굴에 잠깐 놀라움이 스쳤지만 이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내 처지에 무슨 애냐? 소양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축하는커녕 호통이 돌아온 것이지요. 일도 제대로 못할 텐데 집안의 짐만 되겠구나. 어쩌자고 이 추운 겨울에 아이를 베느냐. 죄송합니다, 어머님. 소양은 눈물을 삼키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배를 감싸며 혼자 앉아 있는데 큰 며느리 오키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우님, 임신하셨다면서요? 축하드려요. 오키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오키는 혼인한 지 여러 해가 지났지만 아직 아이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고맙습니다, 형님. 몸조리 잘하세요. 겨울이라 더 힘들 텐데. 오키가 나간 뒤 소양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첫눈이 소복이 내리고 있었지요. 새하얀 눈송이들이 마당에 쌓여가는 모습을 보며 소양은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만 무사히 태어난다면 어머님의 마음도 언젠가는 저를 향해 열리지 않을까. 그것이 소양이 품을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의 차가운 말 속에서도 소양은 아이를 지켜내겠다는 다짐을 품었지요. 겨울 하늘 아래 소양의 마음속에는 작지만 단단한 평화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습니다. 눈이 내리던 그날 밤, 박씨 부인은 큰며느리 오키를 불렀습니다. 오키야, 이리 와 앉거라. 예, 어머님. 박씨 부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시집 온 지 벌써 5년이 넘었구나. 그런데 아직 소식이 없으니 이를 어쩐단 말이냐. 오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그런데 작은 며느리는 들어온 지 몇 달 만에 아이를 가졌다. 이게 말이 되느냐? 박씨 부인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오키는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지요. 그날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박씨 부인은 소양을 볼 때마다 얼굴을 찌푸렸고 온갖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불렀다고 게으름을 피우면 안 된다. 일은 제대로 해야지. 예, 어머님. 소양은 배가 불러왔지만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빨래를 하고 밥을 지었지요. 무거운 물동이를 나르다가 비틀거리기도 했지만 소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수는 그런 소양을 보며 애가 탔습니다. 부인, 이러다 몸을 상하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어머님께 말씀드려 일을 줄여달라고 하겠소. 안 됩니다, 서방님. 그러시면 어머님께서 더 화를 내실 것입니다. 소양은 현수를 말렸지만 현수는 결국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소양의 몸이 좋지 않습니다. 일을 조금만 줄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박씨 부인은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아이를 가진 여자가 일을 안 하면 뱃속의 아이도 게을러진다. 옛말에도 있지 않더냐. 현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소양은 남편의 품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금기를 깬 것은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로서 참아야 할 선을 소양은 처음으로 넘어서고 말았던 것이지요. 한파가 몰아치던 섣달 어느 날 소양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오다가 그만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아, 소양은 배를 감싸며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엎드린 소양의 치맛자락이 젖어들었지요. 마침 마당을 지나던 큰며느리 오키가 소양을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아우님, 괜찮으세요? 형님, 배가 아픕니다. 오키는 황급히 소양을 부축해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소양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흘렀지요. 박씨 부인도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첫마디는 소양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냐? 물동이는 또 어디다 두고 왔어? 어머님,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수가 항변했지만 박씨 부인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오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오키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우님은 지난 몇 달 동안 혼자서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하셨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하셨지요. 저는 방에서 편히 쉬고 있을 때에도 말입니다. 박씨 부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제가 몸이 약하다는 핑계로 일을 피했지만 사실은 그저 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어머님께서 저를 예뻐하시니까 그 뒤에 숨었던 것입니다. 오키의 고백에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아우님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를 원망하지도 않으셨지요. 오히려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박씨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진실이 폭로된 순간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불공평하게 며느리들을 대해왔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키의 고백 이후 박씨 부인은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양은 다행히 아이를 지켜낼 수 있었지만 몸은 여전히 좋지 않았습니다. 의원이 와서 진맥을 하고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지요. 몸이 너무 지쳐 있습니다. 이러다간 아이는 물론 산모도 위험할 수 있으니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현수는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의원이 소양은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부디 일을 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박씨 부인은 여전히 냉랭한 표정이었습니다. 일을 안 하면 먹고 사는 건 누가 해결하느냐? 제가 하겠습니다. 뒤에서 오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키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지요. 지금까지 제가 게을렀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집안일을 도맡아 하겠습니다. 박씨 부인은 당황했습니다. 평생 예뻐했던 큰며느리가 자신에게 무릎을 꿇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너까지 왜 이러느냐. 어머님께서 저만 편애하셨기에 제가 버릇없이 자랐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안의 분위기는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오키는 정말로 집안일을 도맡았고 소양은 방에서 조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박씨 부인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잘못된 일을 해왔는지, 자식들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관계는 파탄 직전까지 갔습니다. 정월 대보름이 다가오던 어느 날,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박씨 댁 작은 며느리가 천한 집안 출신이라 집안을 망치고 있다더라. 심지어 아이까지 가졌다지 않나. 그 아이가 태어나면 집안에 애군이 들 거라던데. 소문을 퍼뜨린 것은 마을의 무당 자청이었습니다. 자청은 박씨 부인의 먼 친척으로 평소 박씨 집안의 재산을 탐내던 인물이었지요. 자청은 박씨 부인을 찾아와 점괘를 들먹이며 말했습니다. 부인, 큰일 났습니다. 제가 점을 쳐보니 댁의 작은 며느리가 흉한 기운을 품고 있다 하옵니다. 무슨 소리냐? 그 며느리가 낳을 아이는 재앙을 가져올 것입니다. 집안이 망하고 식구들이 뿔뿔이 흩어질 팔자라 하옵니다. 박씨 부인은 미신을 믿는 편이 아니었지만 자청의 말에는 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하느냐? 그 며느리를 집에서 내보내야 합니다. 아니면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해야 하지요. 박씨 부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는 없다. 아무리 그래도 내 집 며느리인데. 자청은 씁쓸하게 웃으며 물러났지만 그녀의 악의는 이미 마을에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마을 사람들이 박씨 집대문 앞에 모여 수근거렸습니다. 저 집 며느리 때문에 마을에 나쁜 일이 생긴다던데. 애를 낳기 전에 어떻게든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악의 그림자가 소양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자청의 흉흉한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씨 집안을 피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장에서도 박씨 집안 식구들에게는 물건을 팔지 않으려 했지요. 저 집안과 거래하면 우리 집까지 재앙이 온다던데. 현수가 쌀을 사러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왔고 오키는 장에서 모욕을 당하고 울며 돌아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집안에 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현우가 먼저 열병을 앓더니 이어서 하인들도 하나둘 쓰러졌지요. 마을 사람들은 수근거렸습니다. 그것 봐라. 무당 자청의 말이 맞았어. 저 며느리가 재앙을 불러온 게 분명해. 박씨 부인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미신을 믿지 않으려 해도 연이어 일어나는 불길한 일들이 마음을 짓눌렀지요. 어느 날 밤 박씨 부인은 소양의 방 앞에 섰습니다. 문틈으로 소양이 배를 어루만지며 기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부디 이 아이만은 무사히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가 이 집안의 복을 가져다 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소양의 간절한 기도 소리를 들으며 박씨 부인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잘못 생각한 것은 아닐까. 그러나 다음 날 더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박씨 집대문 앞에 모여든 것입니다. 그 며느리를 내보내시오. 우리 마을에 재앙을 불러온 여자를 내보내란 말이오. 성난 군중의 목소리가 밤하늘을 울렸습니다. 소양은 방 안에서 떨며 현수의 품에 안겼지요. 서방님, 제가 이 집안의 짐만 되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제가 떠나는 게 안 됩니다. 당신은 어디에도 가지 않을 것이오. 연쇄적 시련 속에서 박씨 집안은 풍비박산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무당 자청이 다시 박씨 부인을 찾아왔습니다. 부인, 제가 방법을 찾았습니다. 무슨 방법이냐? 자청은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작은 며느리를 산속의 암자로 보내십시오. 그곳에서 아이를 낳게 하고 출산 후에는 아이를 절에 시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앙이 사라질 것입니다. 박씨 부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는 없다. 아무리 그래도 내 손자인데. 그럼 이 소동을 어찌 감당하시렵니까? 마을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자청의 말에 박씨 부인은 괴로워했습니다. 그때 오키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그 말씀은 믿지 마십시오. 오키야, 자청은 우리 집안의 재산을 노리고 있습니다. 제가 장에서 들었습니다. 자청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소문을 퍼뜨린 것이라고 합니다. 오키의 폭로에 박씨 부인은 놀랐습니다. 정말이냐? 예, 어머님. 아우님은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자청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헛소리 마십시오. 점괘는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박씨 부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거짓 구원의 가면이 벗겨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폭설이 내렸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듯 눈이 쏟아졌고 바람은 미친 듯이 울부짖었지요. 마을 전체가 하얀 눈에 파묻혔습니다. 그 와중에 소양이 산기를 느꼈습니다. 아, 아파요. 저방님. 소양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현수는 황급히 어머니를 불렀지요. 어머님, 소양이 아이를 낳으려 합니다. 박씨 부인이 달려왔고 오키도 함께 왔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을에 산파를 부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폭설에 어떻게 산파를 부른단 말이냐? 현수가 눈보라를 뚫고 마을로 달려갔지만 산파는 집 밖으로 나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 집 며느리를 도우면 나까지 재앙에 휩싸인다오. 미안하지만 갈 수 없소. 현수는 무릎을 꿇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절망한 현수는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지요. 산파가 오지 않겠답니다. 그럼 어찌한단 말이냐? 방 안에서는 소양의 신음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박씨 부인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내가 받겠다. 어머님, 옛날 나도 아이를 낳아봤다. 어떻게든 해보마. 박씨 부인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키도 뜨거운 물과 수건을 준비하며 도왔지요. 그러나 출산은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소양은 힘이 다 빠진 상태였고 아이는 좀처럼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양아, 힘을 내거라. 박씨 부인이 처음으로 소양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지요. 제가 힘이 없어요. 안 된다. 포기하면 안 된다. 내 아이를 생각해라. 소양은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박씨 부인도 오키도 현수도 모두 한마음으로 소양을 응원했습니다. 힘내, 소양. 아우님, 조금만 더요. 부인, 당신은 할 수 있소. 그 순간이었습니다. 으앙. 아기의 울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박씨 부인은 아기를 받아 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건강한 사내아이였습니다. 자랐다. 자랐어. 소양은 기진맥진한 상태로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기는 작은 손으로 소양의 손가락을 꼭 쥐었지요. 우리 아가, 우리 아가. 방 밖에서는 폭설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생명의 기적이 일어난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박씨 부인은 소양의 이마를 닦아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생했다, 며느리야. 그것은 박씨 부인이 소양에게 처음으로 건넨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을 함께 겪으며 두 사람의 마음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다음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폭설이 그치고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눈을 치우며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지요. 이상하다. 어젯밤 폭설이 그쳤다더니 오늘은 날씨가 이렇게 좋네. 박씨 댁 작은 며느리가 아기를 낳았다던데 그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날씨가 풀렸다지 않나.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번에는 좋은 소문이었습니다. 마을의 원로 어른이 박씨 집을 찾아왔습니다. 박씨 부인, 손주 태어난 것을 축하하러 왔소이다. 고맙습니다, 어르신. 원로 어른은 아기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아이는 복을 가지고 태어났소. 보시오, 이마에 복점이 있지 않소? 박씨 부인이 자세히 보니 정말로 아기의 이마에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 집안에 큰 복을 가져다 줄 것이오. 원로 어른의 말에 박씨 부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오후 무당자청이 홀로 박씨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뒷문으로 들어오려 했지요. 그러나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을 이장이었습니다. 자청, 내가 한 짓을 모두 알고 있다. 무슨 말씀이신지.
내가 거짓 소문을 퍼뜨려 박씨 집안을 해하려 한 것을 말이다. 마을 사람 여럿이 내가 돈을 받고 흉흉한 말을 퍼뜨린 것을 목격했다. 자청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박씨 집안의 재산을 노렸다는 것도 알고 있다. 박씨 부인의 먼 친척이라는 이유로 유산을 노린 것이지. 이장의 엄한 목소리에 자청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당장 이 마을을 떠나거라.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자청은 울며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뿌린 거짓의 씨앗은 결국 그녀 자신을 멸망시킨 것이지요. 박씨 부인은 이 모든 일을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양에게 얼마나 큰 억울함을 안겼는지 이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소양아, 박씨 부인은 소양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복선은 모두 회수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진심 어린 사과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마을에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무당 자청이 이웃마을로 도망쳤다가 관아에 붙잡혔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청은 여러 마을에서 거짓 점괘로 사람들을 속이고 돈을 뜯어낸 혐의가 있었지요. 자청이 여러 집안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더군. 심지어 어떤 집은 자청의 말을 믿고 멀쩡한 며느리를 쫓아냈다가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던데. 마을 사람들은 자청의 악행을 듣고 혀를 찼습니다. 관아에서는 자청을 엄하게 벌했습니다. 태영 30대의 재산 몰수, 그리고 먼 섬으로 귀양을 보냈지요. 이것이 남을 해하려 한 자의 최후로다. 관리의 엄한 선고에 자청은 울부짖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박씨 부인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자청의 거짓말에 자신도 흔들렸던 것이 부끄러웠기 때문이지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박씨 부인은 소양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소양은 아기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소양아, 예, 어머님. 박씨 부인은 소양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십니까? 내가 너에게 잘못했다. 그동안 너를 너무 모질게 대했구나. 소양은 눈물을 흘리며 박씨 부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님. 저야말로 부족한 며느리였습니다. 아니다. 너는 최고의 며느리였다. 내가 그것을 몰라봤을 뿐이지. 박씨 부인은 소양을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울었지요. 그날 이후로 박씨 부인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나는 최고 며느리를 얻었네라고 자랑했고 소양을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악은 응징받았고 선은 보상받았습니다. 봄이 찾아왔습니다. 박씨 집안의 마당에는 매화꽃이 활짝 피어났고 아기의 웃음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소양의 아들은 건강하게 자랐고 박씨 부인은 손자를 무척 아꼈습니다. 아침마다 손자를 안고 마당을 거닐며 마을 사람들에게 자랑했지요. 우리 손자 보게나 얼마나 예쁜가. 부인, 정말 복 받으셨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박씨 집안의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예전처럼 까다롭고 냉정하던 박씨 부인이 온화하고 자상한 할머니로 변했으니까요. 소양은 여전히 부지런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박씨 부인이 함께 일을 거들었고 오키도 적극적으로 도왔지요. 소양아, 이 일은 내가 할 테니 너는 아이나 돌봐라. 어머님, 괜찮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다. 내가 그동안 너무 고생했다. 이제는 내가 너를 돌볼 차례다. 박씨 부인의 눈가에는 늘 미소가 머물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마루에 둘러앉아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소양의 밥그릇에 반찬을 수북이 담아주며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라. 젖을 먹여야 하니 몸보신을 해야지. 고맙습니다, 어머님. 현수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오키도 함께 웃었지요. 우리 집안이 이렇게 화목한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박씨 부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소양이가 우리 집안의 복을 가져다 주었구나. 식사를 마친 뒤
박 씨 부인은 소양의 손을 잡고 달빛 아래를 거닐었습니다. 소양아, 내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다. 무엇입니까, 어머님? 집안의 화목은 재산이나 신분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이다. 소양은 박 씨 부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어머님께 배운 것이 많습니다. 힘든 일도 참고 견디면 언젠가는 봄이 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두 사람은 달빛 아래에서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하여 최악의 시어머니와 최고의 며느리라는 불명예스러운 시작은 세월 끝에 가장 따뜻한 가족 이야기로 아름답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소양은 그 말을 몸소 실천했고 박 씨 부인은 늦었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법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